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남쪽 외곽에 흑석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엔 김대감이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양반은 흑석골 일대에서 가장 넓은 전답을 가진 부자였지요. 하지만 그 부유함에 비해 마음씨는 몹시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대감 댁 행랑채에서는 여러 머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돌쇠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김대감 집에 들어와 10년 넘게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죠. 얼굴은 거칠고 투박했으나 그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집신 삶는 솜씨가 뛰어나 동네 사람들이 간혹 그가 만든 집신을 사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받은 푼돈은 언제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썼지요. 돌쇠야,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가 번 돈을 왜 남에게 나눠주느냐? 내 처지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말이다. 동료 머슴 만보기의 말에 돌쇠는 환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길가에 쓰러진 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하늘이 볼 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나. 그렇게 돌쇠는 날이 갈수록 마음씨 좋은 사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지요. 때는 경자년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큰 장마가 지나간 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진 시절이었지요. 김대감 댁에서도 평소보다 쌀독이 빨리 바닥을 드러냈고 머슴들의 끼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놈들 올해는 흉년이니 쌀을 아껴 써야 한다. 하루 세 끼니를 두 끼니로 줄이도록 하라. 그리고 쌀에 콩과 보리를 더 많이 섞어 먹도록 해라. 김대감의 명령에 머슴들은 모두 얼굴을 찌푸렸지만 감히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쇠는 다른 머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기에 배고픔이 더 심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끼니를 아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작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대감은 돌쇠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돌쇠야, 너 장에 가서 내 옷감 좀 찾아오너라. 평소 거래하는 포목점에 가면 내 이름으로 맡겨둔 것이 있을 게다. 그걸 잘 가져오도록 해라. 예, 대감마님. 조인이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터로 향했지요. 깊어가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으나 장터의 분위기는 한없이 침울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보다 팔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지요. 포목점에 들러 대감의 옷감을 찾은 돌쇠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골목 구석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는 한 처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늘씬한 키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누추한 행색 속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돌쇠가 다가가 물었지만 처녀는 대답할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가냘픈 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지요.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처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쁜 시절, 길가에 쓰러진 낯선 여인에게 손을 내밀 사람은 없었지요. 돌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허리춤에 메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신을 팔아 모은 몇 잎의 동전이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돌쇠가 추운 겨울을 대비해 모아둔 귀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처녀에게는 더 급한 일이 필요했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 음식을 사오겠습니다. 돌쇠는 곧장 근처 떡집으로 달려가 따끈한 시루떡 한 뭉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물 한 그릇을 얻어 처녀에게 돌아왔지요. 아가씨, 이거라도 드셔보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처녀의 입에 물을 적셔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처녀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물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잠시 후 처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십니까?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맑고 고운 음색이 돌쇠의 귀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가씨가 쓰러져 계시길래 도와드리는 것뿐이지요. 이 떡이라도 드셔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돌쇠가 시루떡을 조금 떼어 처녀의 입에 가져다 대자 처녀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떡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운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녀는 떡을 먹으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는 그런 처녀가 안쓰러워 떡을 더 권했지요.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게 드시면 체할 수 있습니다. 처녀는 돌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떡을 먹고 나서야 처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서화라고 합니다. 처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서화라, 고운 이름이십니다. 저는 돌쇠라 합니다. 김대감 댁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지요. 김대감 댁이요? 혹시 흑석골 김대감이신지요? 서화의 눈빛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흑석골 김대감 댁입니다. 혹시 아가씨께서는 대감과 아는 사이이신지요? 서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지요. 서화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에게 나머지 떡을 건넸지요. 이것을 다 드시고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쇠가 일어서려 하자 서화가 급히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돌쇠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다시 앉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가족도 모두 잃고 이렇게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지요. 하지만 이대로는 곧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방 한 칸만 내어주신다면 밤낮으로 일해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서화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라 방 한 칸도 제 마음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감께서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서화의 간절한 애원에 돌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어찌해야 하나.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김대감 댁의 엄격한 규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낯선 이를 집에 들이는 것은 큰 죄였지요. 하지만 이대로 서화를 버려두면 그녀는 정말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돌쇠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들키는 순간 저와 아가씨 모두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밥도 넉넉지 않고 방도 초라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화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신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뒤를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길은 피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올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감댁에 들어가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대로를 피해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갔지요. 돌쇠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서화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서화는 비록 허약했지만 최선을 다해 돌쇠의 뒤를 쫓았지요. 두 사람이 김대감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담장 너머로 대감 댁 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마침 하인들이 저녁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지요. 자, 이제 담장 뒤편으로 가서 제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가씨께서는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뛰어오십시오. 알겠지요?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향했지요.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김대감의 옷감을 보여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장 뒤편에서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지요. 서화는 그 소리를 듣고 담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쇠가 손짓하고 있었지요. 빨리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서화는 재빨리 돌쇠가 가리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머슴들이 사용하는 뒷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빠르게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제 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돌쇠가 열어준 방은 사방 세자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집자리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몇 개의 집신과 도구들이 놓여 있었지요. 많이 누추합니다만 이곳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다행히 제 방은 다른 머슴들과 떨어져 있어 조심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화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감사한 마음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 있을 때는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서화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제 밥을 나눠 먹어야 하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괜찮습니다.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돌쇠는 방을 나서며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자신의 저녁 몫을 받아왔지요. 한 그릇에 콩나물국과 보리밥, 그리고 작은 소반 위에 올려진 간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화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많지는 않지만 함께 나눠 먹읍시다. 돌쇠는 자신의 밥그릇을 반으로 나누어 서화에게 건넸습니다. 서화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사람 사는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서화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초라한 옷과 지친 모습 속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운 얼굴선과 맑은 눈동자, 그리고 우아한 손짓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분명 양반집 규수였을 텐데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돌쇠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신분으로는 감히 묻지 못할 일이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아가씨께서는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시고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쇠 서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요.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한 처녀의 목숨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돌쇠는 늦게까지 집신을 삼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더 많은 집신을 만들어 팔아야 했지요. 그래야만 서화에게도 먹을 것을 더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서화를 깨웠지요. 아가씨, 일어나십시오.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서화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좁은 방 구석에서 집자리를 깔고 잤던 것 같았지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돌쇠의 질문에 서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반으로 나누어 서화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콩나물국 대신 된장국이었지요. 오늘은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점심은 갖다 드릴 수 없으니 이 떡을 먹으십시오. 돌쇠는 어제 남겨둔 시루떡을 꺼내 서화에게 주었습니다. 서화는 감사히 받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 서방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돌쇠는 그 말에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저는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방을 나서며 문을 꼭 닫았지요. 그날부터 돌쇠와 서화의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식사를 서화와 나누었고 틈틈이 집신을 더 많이 만들어 팔아 음식을 사다 주었지요. 서화는 그런 돌쇠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의 해진 옷을 꿰매주고 방 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위험천만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돌쇠는 서화가 있는 작은 방이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고 서화는 돌쇠의 보살핌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지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대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가 요즘 들어 이상하구나. 일은 예전만큼 하지 않으면서 밥은 더 많이 먹는 것 같더구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뿐입니다. 김대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냐? 하여튼 내가 일을 게을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자리를 뜨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지요. 서화에게 위험이 닥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방에 도착한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서화는 아무 일 없이 방 안에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서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대감께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밥을 더 가져오는 것도, 방에 오래 머무는 것도 모두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서화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습니다. 저 때문에 돌쇠 서방님께서 곤란해지시는군요. 제가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밖은 더욱 춥고 음식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돌쇠의 간절한 말에 서화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돌쇠 서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그런 서화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서화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되었음을 느꼈지요. 그날 밤 돌쇠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서화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밤을 새워 일하다 보니 그의 손은 거칠어지고 손가락에는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는 돌쇠의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방님, 손이 이렇게 상하셨습니까? 제 때문에 이리 고생하시다니. 서화는 돌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돌쇠는 가슴이 설레었지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쑥이나 익모초가 있으신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산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 끝나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약초를 가져왔고 서화는 그것으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조심스럽게 씻은 후 약을 발랐지요. 이렇게 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서화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돌쇠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은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서화 아가씨.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보내는 시간들은 위험했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도 따뜻했지요. 돌쇠는 이제 서화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서화 역시 돌쇠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화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우시는 것입니까? 돌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요. 제가 이렇게 서방님께 의지하는 것이 죄스럽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저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돌쇠는 서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가씨께서는 제 삶에 큰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가씨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서화는 돌쇠의 말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서방님,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주제넘은 일인 줄 알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돌쇠의 고백에 서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돌쇠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비참했지요.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집 없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어찌 서방님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 역시 대감되게 머슴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한 처지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아가씨의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쇠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와 서화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지요. 그것은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서화 아가씨, 언젠가 제가 돈을 모아 작은 집을 마련하면 그때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서화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방님. 제가 평생 서방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지요. 김대감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고 더구나 대감에게는 학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진은 성품이 난폭하고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녀들에게 손을 대곤 했지요. 어느 날 학진은 우연히 담 너머로 서화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건 누구지? 우리 집에 새로운 여인이 들어왔나? 학진은 호기심에 그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집 안을 살피며 새로운 여인의 흔적을 찾았지요. 그러다 그는 돌쇠가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군. 돌쇠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학진은 돌쇠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치챘지요. 저 방에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해.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 학진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지요. 내일 사냥을 떠나니 모두 준비를 잘 해두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돌쇠는 안심했습니다. 학진이 사냥을 간다면 그동안 서화와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학진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떠나는 척하며 대문을 나섰다가 몰래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돌쇠가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학진은 이미 담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서화 아가씨, 오늘은 학진 도령이 사냥을 떠나서 조금 더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돌쇠의 목소리에 학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에 그의 눈이 커졌지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동안 너무 조심스러워서 힘들었어요. 학진은 방 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을 벌컥 열었지요. 이거 참 반갑군. 돌쇠, 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돌쇠와 서화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진은 희죽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이런. 양반집 규수처럼 생긴 아가씨가 머슴 방에 숨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돌쇠는 서화를 감싸듯 앞에 나섰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발 아가씨께는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학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그러느냐? 너는 그저 우리 집 머슴일 뿐이야.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아버지께 이 일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돌쇠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도련님? 물론이지. 단 조건이 있다. 학진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간단해. 이 아가씨가 나에게 하룻밤 시중을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 돌쇠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건 안 됩니다, 도련님. 제발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이 자식이 미쳤나? 학진이 소리치며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련님, 제발 아가씨를 그냥 두십시오. 제가 평생 도련님을 모시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닥쳐. 내까진 머슴이 감히 나에게 명령해? 오늘 내 목숨이 아쉽지 않으냐? 학진이 돌쇠를 밀치자 돌쇠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서화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앞에 섰지요.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아가씨를 건드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학진은 돌쇠의 결연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지요. 그래? 그럼 내가 죽은 뒤에 이 여자를 가지면 되겠군. 학진이 칼을 들고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화가 비명을 질렀지요. 안 돼요. 제발 멈추세요. 돌쇠와 학진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돌쇠는 평소 일하며 단련된 몸으로 학진에게 밀리지 않았지만 칼을 든 학진은 위험했지요.
싸움 소리를 들은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 돌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김대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크게 놀랐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당장 멈추지 못할까? 김대감의 호통에 학진과 돌쇠는 싸움을 멈췄습니다. 학진은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아버지, 이놈이 여자를 방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꾸짖으려 하자 감히 저를 공격했습니다. 김대감은 분노한 표정으로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 이것이 사실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하지만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발 아가씨께는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김대감은 방 안에 서화를 보았습니다. 서화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이 여자는 누구냐? 어디서 데려온 것이냐? 돌쇠가 대답하려 할 때 서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감마님. 서화의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서 비녀를 하나 꺼내들었지요. 저는 박진사의 딸 서화라고 합니다. 그 말에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사? 평안도 감사를 지낸 그 박진사의 딸이라고?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문의 증표입니다. 서화가 내민 비녀에는 작은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것을 보자마자 크게 놀랐지요. 이것은 분명 박진사 가문의 물건이다. 어찌 된 일이냐? 박진사는 내 오랜 벗인데 그의 딸이 어찌 이런 곳에 있는 것이냐? 서화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신 후 저희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의지할 곳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돌쇠 서방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대감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사는 그의 젊은 시절 가장 가까운 벗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과거에 올랐고 함께 벼슬길을 걸었지요. 하지만 박진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을 때 김대감은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김대감은 늘 그 일을 후회하고 있었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김대감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화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박진사를 돕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와서 그의 딸이 이런 꼴이 되었구나. 정말 면목이 없다. 학진은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 여자가 머슴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김대감은 아들을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느냐? 이 아가씨는 나의 벗의 딸이다. 그리고 내가 칼까지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내 행동이 도리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학진은 아버지의 분노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김대감은 서화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박 아가씨, 정말 미안하오. 내가 박진사의 일을 알고도 돕지 못했던 것이 항상 가슴에 맺혀 있었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가씨를 돕고 싶소. 서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저는 이미 돌쇠 서방님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김대감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돌쇠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지요. 돌쇠야, 내가 이렇게 충직한 사람이었다니. 박진사의 딸을 목숨 걸고 지켜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박진사에게 진 빚을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좋다. 내가 결정했다. 돌쇠야, 너는 오늘부터 머슴이 아니다. 돌쇠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작은 초가와 밭 몇 마지기를 주겠다. 그것으로 박 아가씨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거라. 돌쇠와 서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그리고 박 아가씨, 아가씨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소. 내가 조정에 있는 벗들에게 편지를 보내 박진사의 일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소.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박진사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오. 서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쇠와 박 아가씨, 너희 둘이 정말로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나는 그 혼인을 인정하고 축복하겠다. 돌쇠와 서화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했지요.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인이 어찌 이런 큰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김대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오히려 박진사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니 너무 그런 말은 하지 말 거라. 학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머슴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 하지만 돌쇠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어찌 그에게 땅과 집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감은 아들을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학진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신분이 아니라 마음씨와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돌쇠는 비록 머슴이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 반면에 너는 약자를 괴롭히고 칼까지 들었다. 누가 더 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라. 학진은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김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씨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돌쇠와 서화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들에게 객실을 내주었고 이틀 뒤에는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초가와 밭을 돌쇠에게 주었지요. 돌쇠와 서화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김대감은 혼인 비용을 모두 대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돌쇠는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가진 차장농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신을 만들어 팔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업일 뿐이었지요. 서화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에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 가르쳤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그녀에게 배우러 왔지요. 돌쇠와 서화의 삶은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들판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지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서화는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돌쇠에게 전했습니다. 돌쇠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서화야, 정말 고맙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서화는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서방님이세요.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방님은 제 목숨의 은인이자 제 삶의 전부입니다. 돌쇠와 서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지요. 같은 해 가을, 서화의 아버지 박진사가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대감의 노력 덕분에 박진사의 억울함이 조정에 알려졌고 마침내 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곧바로 딸을 찾아 흑석골로 왔습니다. 아버지. 서화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어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박진사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화야, 이렇게 널 다시 볼 수 있을 줄이야. 내가 유배 가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돌쇠 서방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박진사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공손히 큰 절을 올렸지요. 박대인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화의 남편 돌쇠라고 합니다. 박진사는 돌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정직해 보였지요. 김대감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네. 자네가 내 딸을 구해주고 보살펴 주었다지.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대인. 제가 오히려 서화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돌쇠의 대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의 남편이 비록 신분은 낮지만 마음씨 좋고 정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요. 좋아. 이제 나도 너희와 함께 살겠다. 물론 바로 옆집에서 말이야. 내가 늙어서 손주를 볼 수 있게 되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박진사도 흑석골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돌쇠와 서화의 집 바로 옆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지요. 박진사는 비록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벼슬길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더 즐겼지요. 그해 겨울, 서화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돌쇠와 박진사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지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복돌이라고 지었습니다. 복돌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와 서화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더 낳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랐지요. 돌쇠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고 서화는 아이들을 돌보며 여전히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흑석골 사람들은 돌쇠와 서화의 가족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돌쇠는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싶었지요. 김대감도 종종 돌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머슴에서 존경받는 마을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지요. 학진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돌쇠의 삶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 점차 마음을 고쳐 좋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돌쇠와 서화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자주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봄날 돌쇠와 서화는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서화야, 내가 그날 장터에서 널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서방님.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를 만나 정말 행복했어.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지. 서화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돌쇠와 서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오래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서와의 사랑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지요. 가난한 머슴이 굶주린 처녀를 구해주고 그로 인해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선행이 가져다주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도 흑석골 근처에서는 돌쇠와 서와의 사랑 이야기가 회자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복은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화를 도와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큰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복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돌쇠와 서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행복은 영원히 흑석골의 바람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교훈으로 남아 있을 테지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언젠가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돌쇠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 테니까요. 자, 이제 윤설 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